서울 다가구주택 대지입니다. 지상에 4층짜리 다가구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은 경매에서 포함되지 않고 현재는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토지만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상 건물도 경매를 통해서 아주 헐값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 다가구주택 대지입니다. 지상에 4층짜리 다가구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은 경매에서 포함되지 않고 현재는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까지 포함해서 경매가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지상에 있는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서 경매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 지상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서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물건도 건물이 경매에서 제외된 걸 보면 이 무허가 건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토지를 낙찰받기 전에 지상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출구 전략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건물 소유자에게 낙찰받은 토지를 파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왜냐하면 경매당한 사람이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매를 통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죠.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근거로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로 낙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그 건물의 낙찰가는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토지가 없는 건물만 낙찰받는 거, 이런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경쟁자가 없어서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출구 전략은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최후의 수단인데요. 위 3가지 중 어떤 출구 전략을 세울지는 건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상 건물이 매우 값어치가 있는 건물이라면 토지를 팔거나 또는 토지 낙찰자가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건물이 너무 낡아서 값어치가 없거나 특히 무허가 건물일 때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물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 물건을 상대적으로 아주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토지만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상 건물도 경매를 통해서 아주 헐값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의 경우에는 어떤 컨디션의 물건인지, 그리고 현재 최저가로 입찰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출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자리인데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물건의 종별은 대지입니다. 이 땅에는 4층짜리 다가구 건물이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55.96평, 약 56평 정도가 되는데요. 다가구 주택 부지로서는 좀 더 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은 토지만 현재 매각 대상이고요. 지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가, 토지 감정가는 11억 8,700여만 원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평당가로 계산하면 한 평당 약 2,400~500만 원 정도로 지금 감정되어 있는 거죠. 최저가를 한번 볼까요? 최저가는 현재 56%인데요. 6억 6,400여만 원입니다. 이 점은 바로 이어서 입찰 진행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진행 내역인데요. 1차 때는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2차 매각기일이 2023년 7월 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최저가는 그 앞에서 본 감정가의 56%, 즉 6억 6,450여만 원으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 번밖에 유찰이 안 됐는데 최저가가 56%대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그 1차 매각기일의 최저가를 보면 8억 3천여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은 정상 감정가에서 약 30% 정도를 저감한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이 토지의 경우는 순수한 나대지가 아니고 지상에 지금 건물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1차 매각기일의 최저가를 정상 감정가의 70% 정도로 잡아가지고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유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대비 56%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을 때는 이와 같이 감정가에서 약 30% 정도 떨어진 금액을 1차 매각 기일에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취지는 경매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임차 현황과 등기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 현황 자료인데요. 현재 임차인은 4명이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 모두 다 보증금이 다 미상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이 사건의 그 경매 대상 물건은 건물이 빠지고 토지만이 그 경매 대상이기 때문에 설령 그 다가구 주택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토지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에 2020년 7월 8일이죠. 소유권을 이전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재 소유자입니다. 김조모 씨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에는 2021년 12월 10일 근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현재 근저당권자는 대부업체인데요. 바로 이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그 아래에는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그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 신청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근저당권 한 건, 압류 등기가 한 건 있는 거 말고는 등기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만 경매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토지를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법정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상권 하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 일부를 빼고는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과연 낙찰자가 지상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상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토지 낙찰자가 지상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토지를 낙찰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토지 낙찰자로서는 소유권만 취득했지 거기에 자금이 묶이게 돼서 투자로서는 실패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건처럼 건물이 빠지고 토지만 나왔을 때는 법정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입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에 관한 부분을 조사해 봤는데요. 현재 이 건물의 경우는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 직전에 구건물,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데요. 그 철거된 구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구건물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과연 이 물건의 경우는 법정상으로 성립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매 사건의 그 토지 등기부와 예전에 이 땅 위에 있던 구건물 있죠. 이 구건물 등기부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 토지를 낙찰 받았을 때 법정상권이 성립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1번에서 3번까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토지의 경우에는 91년 12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진모 씨가 소유자인데요. 이때 이진모 씨가 같은 날 구건물 소유권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97년 2월 달입니다. 이때 이진모 씨가 한국주택은행, 지금은 이제 국민은행에 통합됐죠. 주택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때 근저당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구건물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구건물 등기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리해서 말하면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건물이 멸실이 되게 되는데요. 97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한 후 얼마 안 있어서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이제 이 땅에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한 것인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공동저당이 설정됐는데 그 이후에 공동저당물 중 하나인 구건물이 철거를 당하고 그 이후에 현재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현재 건물이 언제 신축됐는지는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시점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97년 10월 31일 날 소유권이 김모 씨한테 넘어갑니다. 등기 원인은 매매인데요. 97년 2월 2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10월 31일 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건물 등기부를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이미 건물의 경우에는 멸실되고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실 등기가 되지 않아서 등기부는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이유로 이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를 이전받은 김모 씨 앞으로 같은 날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멸실되면은요, 등기부가 설령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백날 등기를 해봤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토지등기부 5번을 보겠습니다. 99년 12월 1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 김모 씨로부터 김진모 씨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6번째 항목을 잘 보십시오. 그 뒤에 소유권 이전이 유영모 씨 앞으로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2001년 7월 9일 낙찰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그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2번 근저당권. 처음에 공동저당이었는데 그 후에 건물 부분이 멸실되면서 현재는 토지만에 대한 단독 저당권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 저당권에 의해서 토지가 경매가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토지가 경매될 당시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현재 건물, 지금 현재 그 미등기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 미등기 건물은 4번째에 있는 김모 씨나 또는 5번째에 있는 김진모 씨가 신축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법정사항권 성립 여부를 푸는 데에서는 둘 중에 누가 신축했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던 결론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8일 날 현재 토지 소유자죠. 김조문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법정사항권이 성립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 91년 12월 20일 날 이진모 씨가 토지와 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물 부분이 멸실이 되고 추후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2001년도 당시 토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고요. 이때 이제 신축 건물은 빠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 건물은 미등기라서 토지만 경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6번째 항목에 있는 이 토지 낙찰자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에는 공동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서 신청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됐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건물이 철거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신축된 건물을 위해서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취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지상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새로이 건물이 신축이 되게 되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토지만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상 건물을 위해서 법정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무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00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서 이 경매 사건에 대한 법정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구 건물이 소지하고 있을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 이후에 그 구 건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 신축이 됐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토지만 경매가 이미 2001년도에 됐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대상인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법정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현재 그 건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신축된 때로부터 23년 정도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재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무허가 건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허가 건물이라서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경매도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출구 전략은 오로지 하나, 철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은 후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새로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도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기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건물이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되는 사건을 봤는데요. 실제 경매 사건에서는 이와 유사한 물건들이 수백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멈춘 상태에서 토지만 나오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물론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건을 참고로 해서 나중이라도 이와 비슷한 물건이 나왔을 때는 피할 것이 아니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